자, 이제 해석학입니다. 해석학이 어떻게 보면 교육 철학에서 관문이 현대 철학 쪽에 이제 관문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현상학이었고요. 현상학은 지금 넘으셨죠. 그 다음이 해석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조 이론 정도가 있는데 해석학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해석학을 잘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다 건너뛰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철학의 해석학이 이제 텍스트의 해석을 다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텍스트의 해석이 예전에는 그냥 진짜로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텍스트의 어떤 외연이 확장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떤 존재로서의 인간 자체도 어떤 텍스트로 보는 그런 관점까지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해란 무엇인가, 현대 해석학은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의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해석의 역사성이 뭐냐면은 역사의 지평 안에 서 있으며 해석은 언제 역사의 지평 안에 서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이해는 역사적 상황에 적합한 이해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과학적인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분석 대상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 없어요. 그렇지만 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석의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해석 대상과 해석 대상의 외연을 바깥에 존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과 어떤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해석학적 순환은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단은 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의 해석이라고 했는데 텍스트가 뭐까지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인간으로까지 확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인간은 역사적 상황 안에 존재하죠. 그렇죠?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존재하는 어떤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간 여행을 하고 있죠. 1초에 1초만큼. 그래서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그 시간선 위에서 존재하는 이게 이제 물리학 같은 데서는 이제 시간 공간 연속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뭐 그러한 연속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순환적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순환적 이해를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 부분과 전체 간의 그리고 선이해와 이해 간의 순환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석학에서 이 선이해 또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의 어떤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면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선입견 하시면. 그런데 이 선입견을 해석학에서 얘기하는 선입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정적 의미의 선입견이 아니고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선입견, 부정적인 의미에서 선입견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사고를 시작할 때 선입견이 없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접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고의 방향, 처음 시작점에서의 어떤 사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이해 또는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그냥 선이해로 그냥 알아두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와 선이해의 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선이해는 이해의 시작점이라고 얘기했죠. 이해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해의 방향이 올바르다면 수정이 없겠지만 이해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겠지만 보통 선이해는 좀 불충분한 이해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의 방향이 조금씩 수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해의 방향이 수정되는 그 과정을 바로 이해와 선이해의 순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슐라이어 마의 낭만주의 해석학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읽어보면 보시면 됩니다. 여기 딜타의 정신과학적 해석학,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 이거는 좀 봅시다. 왜 그러냐면 하이데거가 후설과 되게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존재
다세인이라는 게 있는데 현 존재가 그거였죠. 그냥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쭉 건너뛰시고요. 현 존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계 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제가. 그래서 그 세계 내 존재라는 게 왜 그래요? 그 존재는 피투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현 존재는 그냥 타인의 행위에 의한 결과물로서 세계에 그냥 던져진 피투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근데 단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피투적 기투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실존성이라든가 전략성이라든가 이러한 특징까지 띠고 있는 이유가 바로 현 존재는 기투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쭉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하이데거의 후기 해석학이라든가 이런 언어 존재론을 변모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조금 많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중요하다고 했던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겠다. 그런 분들은 좀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번 읽어는 보시되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약간 심화된 학습 자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의 후기 현상학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냥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텍스트 저자의 의도에 대한 독자의 분석 또는 설명에서 이게 옛날 어떤 현상학의 그냥 어떤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해석학 현상력이었다고 하면 이제 그거를 텍스트와 사실간의 대화의 차원으로 굉장히 확장을 하죠.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도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해석학의 교육론적 특징, 이거는 좀 중요할 수 있죠.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equals to A prime 이렇게 설명하는 거가 아니고요. A이면 A prime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에 가까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대입 연산자를 아시겠죠?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같다는 거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세 개를 하면 이제 뭐 메모리카까지 이제 같이 대조하는 뭐 그런 게 된다는 거 아실 텐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A는 A 프라임과 동일하다라는 거는 그냥 설명이에요. 해석이 아니죠. 그냥 원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학에서 얘기하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해석학에서의 해석은 A가 A 프라임과 같다라고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런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생산, 전달, 소비 이거 모두가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학습 과정 역시도 이 지식의 생산, 전달, 소비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속적인 해석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석학적 교육론에서는 어떤 해석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석이 뭐라고요?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텍스트와 사실 간의 대화의 차원으로 확장한다고 그랬죠. 그러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텍스트의 이해를 겨냥하는 대화와 같은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학습은 이해의 지평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의 지평의 융합이 어떤 존재 간의 이해의 지평의 융합이냐면요. 저자가 있죠. 저자가 그 텍스트에 대해 이해하는 그 지평이 있을 겁니다. 뭔가 그 지평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냥 이해하는 이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자가 이해하는 이해도가 있을 거고요. 독자가 이해하는 이해도가 있을 거예요. 그 텍스트에 대해서. 그런데 학습이라는 거는 이 두 개가 맨 처음에는 교집합이 없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학습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제 점점점 교집합이 커지겠죠. 완전하게 학습이 다 이루어지면 저자가 의도했던 그 의도가 그 독자의 이해에 완전하게 서로 겹쳐지는 그런 현상, 그런 모습까지 이제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통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통이 중요시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전통이 선의해 또는 선입견을 구성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전통마저 없다면은 어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고할 어떤 실마리조차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의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전통에 의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 사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통이 생성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답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전통을 형성한 그 시점이 어디까지인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약간 좀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그런 질문이 되겠네요. 그런 질문은. 자, 그래서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사실 대화라고 했죠. 이해가 아니라 해석학에서의 그 해석이 결국에는 독자와 저자와의 어떤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교육은 대화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단독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고하지 못했던 그런 이해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비판 이론은 그냥 마르크스 이론 있잖아요.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여 뭐 단결한 나라고 외쳤던 그 공산당 선언과 같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시작된 그런 비판 이론, 이론이에요. 사실 보시면 그런 이론을 바탕에는 깔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공산당 선언 뭐 그런 걸 했던 막시즘과는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요. 그런 거에 일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을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이데올로기 비판 논리를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프로이트 심리학도 이제 심리학의 방법론도 영향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 마르크시즘의 어떤 강력한 영향을 받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비판 이론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논리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후기 마르크스사파 프로이디언 마르크시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오 마르크시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이론의 명칭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20세기 후반에 각광을 받았어요. 90년대 말 이런 때, 90년 초에서 중후반도 말까지. 그래서 과학적 실증주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수치화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과학적 실증주의의 어떤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이런 비판 이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했던 그런 이론입니다. 지금은 큰 의미는 없죠. 왜 큰 의미가 없냐면 비판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아요. 개인도 문제가 있고 사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사회 탓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설득력이 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등 이념에 대한 어떤 신봉, 평등 이론을 신봉하고요.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거에 굉장히 방점을 두는데, 사실 요즘에는 좀 힘이 빠진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비판 이론의 기본적인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 비판 이론이 약간 힘이 빠졌다고 하는데 현실 설명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 설명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측면들이, 비판 이론에서 주장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비판 이론만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자, 비판 이론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의식 형성 과정을 굉장히 억압받고 있다, 통제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로부터 어떤 의식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억압받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일단은 문화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요소에 의해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정치적 요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의식하고 있느냐, 의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의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문화적인 요소가 이제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존댓말이거든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 존댓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그냥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살펴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댓말을 써야겠다는 의식을 하고 존댓말을 하는 거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존댓말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사회에 있는 그 존댓말에 대한 의식이 우리 속에 어떤 대륙간 탄도탄이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적으로 존댓말을 쓰고 안 쓰고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모순적인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초등학생한테 존댓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초등학생한테 존댓말을 무의식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의식적으로 하세요? 의식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존댓말이라는 거가 내가 나보다 또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게 기본적인 틀인데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습을 어기고 내가 써야겠다라고 의식을 하니까 어린아이한테 존댓말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의식,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판 이론의 주요 사상가를 보시겠어요? 자, 아도르노가 이제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자, 쭉 내려가시면 계몽의 변증법을 주장했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자, 계몽주의가 물신숭배, 권위주의적 관료주의 이런 거에 이제 얽매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죠. 계몽주의라는 게 미신을 타파하고 그 어떤 부당한 권력에 대해 저항하고 모든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켰고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신숭배, 권위주의적 관료주의 이런 것들에게 얽매게 만들었던 그런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계몽주의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가능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그 계몽주의가 원래 시작할 때 갖고 있었던 그 이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계몽주의가 계몽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 계몽을 목적으로 했던 그런 철학적인 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계몽 그리고 인간의 해방 이런 거를 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타락하게 만드는 인간 사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불러온 거죠. 그것이 바로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뭐냐면은 자 보시죠.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에서는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목적 합리적 행위예요. 이거는 그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선택하는 갖다 쓰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어떤 수단이든 갖다 쓴다는 게 불법적인 일이라도 자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그냥 법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최고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사소통적 행위입니다. 이거는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와 동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수단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의와 합의의 달성을 추구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 이게 이러한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높은 가치를 부과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행위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추겠어요? 하버마스는 이게 더 좋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합의와 어떤 동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사소통이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의사소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언어도 중요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적 행위의 목표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모든 관련자들에게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달성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를 달성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버마스가 제시한 거. 일단은 인격 존중이 이루어져야 돼요. 상호 간에. 두 번째는 대등한 관계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정보의 공유입니다. 이 정보의 공유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의 공유가 왜 필요하냐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조금 아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그 대화나 어떤 토론에서 훨씬 유리한 점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그 금융거래라든가 물건을 사고 파는 데서도 이런 정보 비대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배달앱을 안 쓰는데요. 배달을 안 시켜 먹으니까 배달앱을 안 쓰는데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피자를 한번 시켜 먹었어요. 근데 피자를 두 판을 시켰더니 그 가족이 다 모여서 먹으니까 두 판을 시켰더니 6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본 제 동생이
저는 이미 시켰고 동생이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배나러프를 쓴단 말이죠. 그럼 동생이 그거 45,000원이면 다 콜라를 포함해서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동생보다 15,000원 이상 돈을 더 쓴 그런 손해를 본 셈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정보의 격차인데 정보 비대칭인데 이러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자 가지고 비극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15,000원이 좀 가슴이 아프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다면 그걸 바로 ISS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고 한다. 이상적 담화 상황 이런 키워드니까 그건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는 누구나 제한 없이 토론에 참여해서 모두가 합의를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열린 사회론이 나왔네요. 칼포퍼 열린 사회론. 열린 사회론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일단은 그 칼포퍼가 이제 열린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가 이유가 뭐냐면 어떤 전제주의라든가 전체주의 그리고 뭐 제국주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어떠한 뭐 그 이상 딱 그 어떤 그 다른 비판이라든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모든 어떤 사상에 대해서 칼포퍼는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체주의를 가지고 많이 비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대전 때 나치 이런 사상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싫어하고요. 플라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플라톤 이상주의자죠. 칸트도 싫어해요. 그래서 포퍼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이고 명확하며 불변하는 목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그런 어떤 사조들을 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 싫어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불변하는 목표는 독단이 되면서 독단이 되는데 이 독단이 어떤 거냐? 어떠한 반증이나 비판도 수용하지 않는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나 히틀러, 역사주의, 뭐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열린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단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린 사회는 독단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비판적 합리주의. 비판적 합리주의가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비판적 합리주의예요. 그래서 비판적 합리주의에 근거해서 끊임없는 이성적인 대화를 나눔으로써 작은 조정들을 거쳐서 사회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칼포퍼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작업이 가능한 사회가 바로 열린 사회인 것이죠. 자, 그럼 비판이론적 교육론을 좀 볼까요? 비판이론적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비판이론의 교육적인 어떤 적용이기 때문에 비판이론의 그 이론들을 많이 갖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겠죠. 비판이론의 특성이 뭐라 그랬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돌린다고요? 사회에 돌려요. 그럼 교육 바깥에 있는 것이 뭐겠어요? 교육 바깥에 있는 거는 사회일 거 아니에요. 사회 중에서도 뭐에 초점을 맞출까요?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이데올로기가 학교 교육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비판 이론적 교육론입니다. 약간 떡밥이 많이 상했죠. 자, 그래서 목적은 아주 거창해요. 당연히. 왜냐면 우리 목적은 이상적인 어떤 도달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교육을 제한하는 인간의 어떤 사유라든가 그런 그 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인간을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사회를 해방시켜서 결국에는 교육을 어떤 제어하는 그런 억제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교육을 회복하는 것이 비판 이론적 교육론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정치교육, 의식화교육, 그리고 여성해방교육 막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학생들을 의식화하고 어떤 그런 제약하는 학생들의 어떤 사고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제약하는 그 제약 요소에 대해서 계속 의식하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그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교육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비판 이론적 교육론의 그 목적이에요. 자, 교육 목적은 뭐 뻔하죠. 뭐 의식화된 인간, 뭐 이상사회, 뭐 건설, 뭐 그런 거죠. 삶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육성. 교육 내용 같은 경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정치, 인문, 사회과학, 뭐 여성 해방 뭐 이런 교육을 한다 그랬죠. 교육 방법이요. 좀 독특합니다. 결국에는 경험적인 그 어떤 교육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문헌적인 접근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존의 통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좀 이렇게 기존의 어떤 이데올로기의 취향에 맞게 해석되어 온 통계 자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문헌적 접근이 이렇게 견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또 손쉽죠. 문헌을 모아놓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어디예요? 도서관이죠. 그럼 도서관 가면은 이런 문헌을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통계청에서도 요즘에는 통계 자료 같은 거 제공 잘하고 있죠. 근데 물론 그러한 작업을 하는 도중에 무슨 억지로 막 통계 수치를 곡해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문헌적인 접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한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 이론적 교육론이 교육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어요. 교육과정 재개념화 이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과정이 그냥 그 교육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그런데 교육 과정도 역시 어떤 사회나 어떤 그 사회 그 지역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준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유리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낸다는 거를 좀 지적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든다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이데올로기에 맞춤형 인간으로 자라나게 만든다. 이것이 이제 그 비판 이론적 교육론이 지적한 점이죠. 두 번째는 뭐 이런 게 뭐 사유적 의식화의 목적을 두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이게 뭐냐면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를 그냥 단지 교실 내부, 학교 내부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학교 외부의 사회로까지 어떤 그 시선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두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공부만 할 수는 없거든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사회에서 개선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사실 나이를 먹고 이러면 사람이 좀 보수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수적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요. 뭐 정치적으로 보수니 보수니 진보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를 못한다는 의미의 보수예요. 그냥 정치적인 거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은 자신이 생각해왔던 그러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보수적이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자기 얘기만 맞는 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의식화 교육은 좀 어렸을 때 하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의식화 교육을 이제 정치적인 논리가 껴들어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의식화 교육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육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해서 그 사회적 역학관계를 같이 고려해서 교육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어떤 개선된 교육을 제공하려 했다 이런 게 있죠. 한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비판 이론이 그 어떤 하나의 딱 어떤 지선, 그쵸? 그 어떤 이상 더 이상 어떤 그 비판이나 반론 제기를 거절하는 그런 모든 사상이 있잖아요. 아까 플라톤도 싫다 그랬고 칸트도 싫다 그랬고 뭐 다 싫다 그랬잖아요. 공산주의, 전체주의, 히틀러 다 싫다 그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네가 하고 있는 게 그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원천적인 어떤 그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죠. 좀 아쉽죠. 그러한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구조주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소슈르. 또 누구 있어요? 촘스키. 이런 사람들 유명하죠. 구조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것에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시면 인간의 언어나 사회, 정신 등
자, 여기 보시면 인간의 언어라든가 사회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냐? 보편적 구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구조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 보편적 구조에 따르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요소들이 일정하게 조합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이 된다라는 그런 약간 기계론적 사고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한 어떤 철학적 사조예요. 그래서 그 이 구조라는 게 보편적이라고 했잖아요. 보편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상대성이라든가 공간적인 상대성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좀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겠죠. 그러니까 시간과 문화적 상황, 즉 역사인데요.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존주의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구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당연히 실존주의가 얘기하는 건 다 개뻥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역사성이니 주체성이니 어쩌고저쩌고 다 그거는 허황된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구조주의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심층적인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뭐 이런 거가 있고요. 소시류가 굉장히 유명한 구조주의자인데요. 소시류가 뭐 본인을 구조주의자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소시류의 이론이 구조주의가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이죠. 뭐 이항대입 개념이라든가 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항대립 이론의 어떤 전체적인 틀이 좀 영향을 많이 줬어요. 왜냐면 이항대립 이론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전체 집합 U라고 하면은요 이거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게 U가 있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거죠. 보시면 계몽과 낭만주의, 계몽주의, 낭만주의 서로 완전히 배척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이것도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이고 그 가운데 어떤 다른 성이 없죠. 말하기 쓰기도 그렇고요.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은 서로 전혀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말하고 쓰기가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그럼 듣기랑 읽기는 어디 갔나요? 이거는 어떤 개인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 다른 외부로 의견을 표출할 때 다른 외부로 의사를 전달할 때만 집중을 한다면 말하기와 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실 뭐 수학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말하기죠. 그래서 말하기 쓰기 이런 것들 완전하게 서로 배척되면서 그 가운데 다른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말하기랑 쓰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타적인 용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이중적인 그 어떤 이런 이항대립 구조가 이제 사람의 이런 그런 구조가 사람의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올가맨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구별이 인간의 모든 언어와 사유가 갖는 근본적 속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어떤 한 개념과 어떤 한 개념의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회색지대 같은 게 없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 이항 대립되는 대입상의 어떤 그 한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대립이 되면서도 한쪽이 한쪽을 약간 지배하는 것 같은 이게 지배한다는 게 권력적으로 뭐 지배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항 대립상을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가 좀 더 지배적인 위치를 우리 의식 내에서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키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형용사를 쓰나요? 톨과 쇼트를 쓰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은 how tall is he 이게 맞아요? 아니면 how short is he가 맞아요? 이게 맞죠? how tall is he how tall is he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톨과 슈트 이항 대립상에서는 톨이 더 우세한 어떤 그 용어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구조가 두 개가 대립이 되고 한쪽이 한쪽에 대해서 약간 우선권을 점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언어라든가 사회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사유 전반적인 것을 지배하는 보편적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요. 장 삐아제라든가 콜버그, 촘스키. 촘스키 이제 언어학도들의 주적이죠. 언어학도들의 주적. 만학의 근원이죠. 촘스키. 사는 것도 굉장히 오래 살아가지고 이론도 너무 많이 발표하고 굉장히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피아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인지 구조가 스키마라는 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지 구조가 뭐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요? 인지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키마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조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콜버그 같은 경우에도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나올 거예요. 나중에 교육 심리학할 때. 자,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며 이 단계가 근데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단계가 일정하다. 그 단계가 나타나는 시점은 약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발달 단계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구조주의자가 될 수 있고요. 촘스키는 뭐 언어 규칙 쪽에서 이제 영어 교육과 분들이랑 국어 교육과 분들이 일을 득득득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이죠. 일단은 뭐 GB 이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그런 생성 이론,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뭐 그 인간의 언어는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뭐 구조가 선천적이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분이죠. 그래서 언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적절한 환경 자극이 주어지면 이게 뭐냐면 적절한 환경적 자극이라면은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현 주변 환경에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면 저절로 발달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죠. 구조주의가 이제 이거는 후기 구조주의인데요. 이건 잘못되었네요. 후기 구조주의인데 요거는 구조주의자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는 전기 구조주의라고 한다면 후기 구조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여기 나오는데 장프랑스와 리오타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미셸 푸코도 있고요. 이 구조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후기 구조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구조주의자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구조주의자는 어떤 구조라고 했죠? 주장하는 게 보편적 구조라고 그랬죠. 후기 구조주의자는 보편적 구조가 아니고 상대적인 구조를 주장합니다. 보편적 구조는 조금 이렇게 좀 극단적인 측면이 있고 과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까지는 아니고 일단 우리가 구조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보편적인 구조까지는 아니고 상대적인 구조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항대립 이론이 제시하는 지배 피지배 관계의 본질적인 어떤 특징 개념,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있죠. 어떤 두 가지 개념으로 양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용사의 대립상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의해서 좀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 결국엔 지배 피지배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언어적으로 근데 그러한 어떤 특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인 거, 그리고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해체주의가 있는데요. 이 해체주의가 제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써놨잖아요. 이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뭐든지 다 해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회를 해체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쭉 나오다가 읽어보시다가 쭉 나오면은 해체라는 것이 뭔지 저기 나옵니다. 우리 안에 형성된 개념적 질서를 깨뜨리는 일, 그리고 어떤 사회적 장치나 지적인 아이디어의 저변에 깔린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명확히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리고 타인의 경험에 비추어 어떤 사건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내는 일이 된다. 이 일본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 남도현이라는 역자가 이제 옮긴 책입니다. 거기서 따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해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사회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 저변에 깔려 있던 그 사회가 그 사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제들을 그거를 좀 깨뜨리는 작업을 좀 포커스를 맞춰요. 왜냐면 그 사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노 프로블럼의 이상적인 아이디얼 소사이티, 아이디얼 어떤 오르가니제이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체가 그러한 어떤 의미가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가치를 분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차이한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이건 그냥 대충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리오타르는 보편화된 거대 담론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대서사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거대한 것들이죠. 국가의 미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주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중요시 되죠. 개인의 어떤 사정보다는 국가의 사정이 더 우선시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그게 남의 일인 경우에는 그 사람 일보다 국가 일이 더 중요한데 내 일이 되면 어때요? 나보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라고 한다면 국가가 그 억울하고 분해서 팔짝 뛸 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화된 어떤 거대 담론, 국가 뭐 이런 아주 거대한 뭐 지역사회, 뭐 국가, 뭐 서울시, 뭐 부산시 이런 거대화된 담론을 이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것이 무조건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가치를 합리화하거나 특정 역사적 사건에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개인이 먼저냐 사회가 먼저냐 이 물음도 결국에는 이러한 그런 개인이 먼저냐 사회가 먼저냐 이 어떤 부등호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도 결국에는 이런 특정 가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일한 실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동호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부동호라는 거는 사정에 따라 그 개인과 사회의 부동호는 사정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리오타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은 이렇게 어떤 하나의 딱 답으로 고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수 답안이 다 정답으로 채점될 수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수의 실제를 가진 파편화된 세계가 바로 그러한 세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정답일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정답일 수 있는 사회 그런 것이 바로 복수의 실제를 지닌 파편화된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포스트 모더니즘에도 좀 엮여 있는 분위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 푸코가 이제 그 감시와 처벌 우리가 이제 그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가운데 이렇게 감시하는 초소가 있고 이렇게 죄수가 있는 그 셀들이 감옥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초소 안에는 시꺼매가지고 죄수가 이렇게 보이는 거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감시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명한데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권력이 사회에 작용하는 그런 방식이 사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근대화 방식이 이제 이러한 그 사회의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처리 방식, 사회가 개인을 대하는 방식, 핸들링하는 방식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을 해방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제 푸코의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권력에 의해서 어떤 원래는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인간은 사회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사회에 속하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인간의 형상은 띄고 있어도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속하는 순간 어떤 특정 유형을 띄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사회의 어떤 사회가 지배하는 지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쭉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도 이러한 어떤 인간 개별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권력, 꼼수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상, 비정상 구분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정신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정신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 이거는 기분이 안 좋은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언니가 우리 오빠가 이번에 정신병원 들어갔잖아. 거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렇게 단어를 이용해서도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그 사회로부터 용인되는 어떤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분하게 되고 이러한 작업이 알게 모르게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는 개인의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그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겁니다. 결국에는 훈육론이 좀 여러분에게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 권력 관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식 권력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요. 지식이 권력의 신여가 되는 관계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권력은 또 그러한 지식들을 새로이 생산하도록 뒷받침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두 어떤 개념은 지식과 권력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식이 권력을 뒷받침해주면 권력은 지식이 또 다른 지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 뒷받침을 해준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지식 권력 관계는 그러한 어떤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그런 윈윈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훈육론에서 훈육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흔히 이제 교육 훈련할 때 그 훈육이냐? 아니고요. 자, 이게 바로 훈육입니다. 권력이 효율적 지배와 통치를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수단, 이거를 모두 통틀어서 푸코는 훈육, 디시플린이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규율 또는 훈육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훈육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찰 감시 체계예요. 그래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비가 있어요. 장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규범 체계, 상벌 체계라고도 하는데요. 상과 벌을 부여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근거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공정하게 드러나 있음으로 해서 그 구성원들이 자신이 지금 공정하게 어떤 필벌 신상을 하고 있다. 그 어떤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착각을 받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바로 규범 체계 또는 상벌 체계입니다. 자, 그리고 선발 체계가 있어요. 이거를 시험 검사 체계라고 하는데요. 선발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 전제라고요. 그 이데올로기의 기준에 봤을 때, 그 이데올로기의 기준에서 더 적합한 그 이데올로기를 더 잘 받아들인 인재가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인재를 선발해서 사회의 지도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 적응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붙여주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선발 체계 또는 시험 검사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그 곁다리로 제가 하는 건데 시험이 어떤 기능이 있냐 얘기할 때 교육적 기능이 있고 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교육적 기능은 뭐 방향 결정, 교육과정 결정, 능력 기능 이런 게 있고요. 사회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선발이나 주지의 공식화 유예와 사회통제, 기존 질서의 정당화, 그리고 기존 질서의 재생산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의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선발 체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회에서 적응자라는 타이틀을 얻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기존 이데올로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존의 규범 체계에 스스로를 맞추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일으켜낸다, 유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적 시작점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학교 내부의 관찰 감시 체계, 규범 체계, 선발 체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라는 어떤 구조가 갖고 있는 학교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그 권력적 실체, 학교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그 권력적 실체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적성 검사 받아보셨죠? 저 같은 경우는 적성 검사가 1순위가 농부가 나왔는데요. 1순위가 농부였어요. 2순위가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대학원을 갔죠. 제가 참 적성 검사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적성 검사가 결국에 뭔가요? 무엇에 맞느냐라는 거잖아요. 적성 검사는 뭐가 나와요? 기존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직업과 얼마나 서로 호환성이 높으냐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얼마나 정상적인 인간이냐,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어느 직업에 잘 어울리느냐를 판단한다는 거는 그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 직업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비록 농부가 나왔지만 농부로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잘 어울린다는 얘기 아닌가요? 뭐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그 확률이 높다라고 판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검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감시 권력이자 선발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습니다.